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10분가량 이어진 최종 변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고요. 임기와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늘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까지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죠. 교량 상판 구조물을 거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내란죄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며 자신의 임기와 권한 축소를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2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전망입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자들이 교각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 개발 제한 구역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 수준인데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10분 가까이 발언권을 얻고 마지막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본격 탄핵 국면에 들어선 지 73일 만입니다. 이제까지 거쳐간 준비기일 2차례와 변론기일 11차례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모두 8차례 심판정에 나왔고 지난 변론일까지 발언한 시간을 합치면 1시간 30분에 이릅니다. 최종 변론에는 발언 순서 직전 모습을 드러내 1시간 10분 가까이 쉬지 않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16명에 달하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변론은 매번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는 2만여 명이 일반 방청을 신청해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기일마다 헌재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집회를 벌였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의 운명은 3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으며 내란죄 역시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계엄을 선포할 당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 속에 북한 등 외부 세력이 국내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을 두고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본 계엄 이전 상황은 일반인과는 달리 더 큰 위기로 보였는데 이런 상황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감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반면 탄핵 소추 청구인 측 최후 변론을 진행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을 두고 몽상에 빠져있는 권력자가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는 여러 쟁점이 있죠.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 쟁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요. 국무회의 절차도 지켰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회 측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국헌 문란을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을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탄압한 적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건 억압이고 폭력이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계엄 선포 시에도 대다수 국무위원이 증언한 것과 같이 개회 선언이나 안건 설명 등 심의 과정이 없었다고도 꼬집었는데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사과와 설득력 있는 변론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방청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불가피함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전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솔한테 국민 사과와 그리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그런 고뇌가 진솔하게 잘 나타났다. 특히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대로 당도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서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조차 후한 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내란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진정 어린 사과도 없었던 데다 야당을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게까지 하다며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하는 주문이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선고와 동시에 이 헌재에도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고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여야의 여론전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지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여권 내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신문합니다. 오후 2시부터 이어지는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그리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말쯤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골프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차근차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앞서 1심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거라며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짧게 얘기하다 보니 일부 발언이 누락된 거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실형 선고를 주장하는 만큼 양측의 기싸움은 마지막 변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어제 발생한 붕괴 사고는 교각 위 상판 빔 설치 준비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자들이 교각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붕괴 사고는 상판 설치를 위해 중장비로 교각 위에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판 설치를 위해 노동자 10명이 교각 양쪽에서 빔 작업을 확인하거나 거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상판 있죠. 저 뒷부분 보시게 되면 그 녹색 망으로 차 있는 상판 있죠. 저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노동자 10명이 교각 위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결국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선 교각을 먼저 세운 뒤 교각 위에 빔을 수평으로 걸치게 됩니다. 두 개의 다리 기둥 위에 얹어지는 빔 하나는 일정한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을 연결해 만드는데 이 블록들 안에 든 강선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설치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연결된 빔들이 줄줄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빔들이 영구 고정이 아니라 기둥 위에 임시 고정된 상태여서 충격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빔이 무너지면서 교각에도 영향을 줘 교각 역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힘의 불균형이 생겨서 그 빔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빔 자체가 무너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빔이 무너지면은 이 교각에도 영향을 수평 하중을 주기 때문에 교각에도 굉장히 그 손상을 많이 줄 걸로 보고 있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현장 감식과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사 현장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앞두고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시공사였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 붕괴된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시공사도 현대 엔지니어링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 공사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벽은 깨지거나 벌어지고 바닥은 기울었습니다. 입주를 20여일 앞두고 하자가 무려 5만 8천여 건이나 접수돼 논란이 됐던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 결국 시공사였던 현대 엔지니어링은 대표이사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붕괴 사고가 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시공사도 현대 엔지니어링인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봐야 하지만 하자 아파트로 사고한 지 1년도 채 못 돼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실추는 물론 향후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규모 사상자까지 발생해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공사를 하는 그 회사가 현대 엔지니어링이고 그다음에 그 한국도로공사랑 해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최종 확인해보면 10명으로 나왔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서둘러 입장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사인 한국도로공사도 안타까운 사고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고 원인이 나오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모른 채 한 사과라면서 끝까지 무책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어 지지자들을 가리켜 여전히 많은 국민이 자신을 믿어주는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거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의식한 듯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있다며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는 끝까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야당에서 계속 내란 음모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한테는 다소 교통의 불편 정도 끼친 것이 죄송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과 선동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분열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며 자신의 임기와 권한 축소를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장문의 최후 변론을 읽어내려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종반부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에 나서겠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체제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손질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데 만약 복귀하게 되면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 집정부제로의 개헌과 함께 책임 총리제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걸로 읽히는데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헌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에게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반대쪽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애국가 가사까지 읊으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궤변과 요소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최후 진술 시간에 맞춰 오후 4시를 훌쩍 넘겨서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도 잇따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탄핵 변론은 오후 2시 시작됐습니다. 예정된 시각이 다가오도록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지자들만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오후 4시쯤 구치소를 출발했고 4시 46분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재판정에는 최후 진술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과 대통령 측 대리인의 최후 변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회 최후 진술까지 마친 뒤에야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첫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고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헌재 주변에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측의 집회로 종일 소란스러웠고 충돌을 포함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기동대 61개 부대 4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5차 공판기를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신문합니다. 오후 2시에 이어지는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거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전국과도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판도를 뒤흔들 걸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만약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2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이나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결국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심리의 속도를 낸 2심도 규정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 배당과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있는 만큼 대선 일정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된다면
물리적으로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추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받아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총 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정부가 부산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국가 지역 전략 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17년 만에 풀었습니다.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등 모두 15곳입니다. 선정된 곳은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그린벨트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42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5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개별 필지의 땅값이나 독자적인 개발에서의 가치는 높아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단기적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했습니다. 네, 추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으로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1.5%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예상한 1.9%에서 0.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자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예고해왔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인 지난달 이례적으로 1.6에서 1.7%를 제시했지만 한 달 만에 전망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급한 불부터 끄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통화정책에만 그 부담을 다 맡기면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을 20조 이상 규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까지 대내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금통위원 다수는 앞으로 석 달 내 금리 전망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두세 차례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충남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황사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공기는 더욱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또 밤에는 제주도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대기 건조함도 극심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게 드러날 텐데요. 서쪽 지역은 먼지에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매우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0.8도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도 한낮에 10도를 웃돌면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다소 흐려질 텐데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부터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여러 차례 거대 야당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국방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종 변론 기일에서는 양측의 대리인단 종합변론도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제왕이 되려 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 측은 국헌을 어지럽힌 건 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가 국가 비상사태였던 건 윤 대통령의 몽상이라며 재판부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성을 이룬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영구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연상된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왕이 되려 한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진짜 제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망국적 역병인 만큼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정책 발목 잡기,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국헌을 어지럽힌 게 누구냐고 맞섰습니다.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야당의 탄핵 소추가 정권 탈취 목적의 공작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조기 대선을 개최해서 대선에 출마하게 하고자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선관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후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할 때는 윤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된 헌법기관임을 역설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도 한층 바빠진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정치 전면에서 모습을 감췄던 인물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 전국 초반 14일의 기록을 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일부가 출판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제안했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의 실패와 이후 과정 그리고 성찰이 담겼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 등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당 내 대체적인 시각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를 위한 여권 주자로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부각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에 인간적인 괴로움과 함께 정치인은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다는 소회를 담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 김포시를 찾으며 보폭을 넓혔습니다. 일종의 지역 행보란 시각이 적잖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진 대선을 입에 올릴 수 없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좀 시간이 더 흘러야 헌재 결정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선 출마 여부나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엔 혹시 모를 대선 국면에서 상대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거듭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역시 명태균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하라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세 차례 만남 등 명시 측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건 정상이 아니라며 다시금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 모두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을 향한 견제 그리고 저마다 약점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이들에 대한 중간 평가도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죠. 김 여사는 물론이고요.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동문회 측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문 표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학교는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데 학위 취소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는 표절 의혹 제보자인 민주동문회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이어 민주동문회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연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논문 표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논문 검증에 들어간 지 3년 만입니다. 이제 남은 건 징계 절차 등 학교의 후속 조치입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진위에서 조사 결과를 확정한 뒤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에는 논문 철회와 수정 요구 등이 있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석사학위는 취소됩니다. 민주동문회는 연진위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빠른 학위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최소 48% 이상이라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당연히 학위 취소가 돼야 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논문이 철회되고 석사학위가 박탈된다면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미리 보낸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합니다.
현재 여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 대체율 43%에서 44% 사이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44%에서 45%를 채택하되 자동 조정 장치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반도체 특별법, 야당 추진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이번 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와 회장 교체를 앞세운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나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강원 양양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또 과반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2007년 주민 소환제 도입 후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이 주민 소환으로 해임되는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위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교각위 상판이 갑자기 무너졌고요. 크레인 장비까지 함께 내려앉았는데요. 작업자들이 피할 새도 없었고 현장에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모습을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 사이에 있는 교각위 상판이 오른쪽부터 내려앉더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상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판 위에 있던 크레인 장비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는데 상판이 떨어진 바닥 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달리던 차에서도 사고 당시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리 상판이 마치 종이가 흩날리듯 떨어지는데 작업자들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최대 50m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상판이 떨어져 나간 교각이 덩그러니 서 있고 아래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상판이 군데군데 철근이 드러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로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차 안 들어와 있고 진천에서 입장 넘어가는 길이 아예 막혔다고요. 다 회차하고 있으니까. 경찰과 소방은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의 한 정수장 송수관로가 밸브가 고장이 나면서 일부 지역에 대규모 단수가 예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산불이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맨홀 안에서 작업자가 금속으로 된 부품을 규격에 맞춰 자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송수관로에 고장난 부품을 고치기 위해 서두르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구의정수장 송수관로에 누수가 생기자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되려 밸브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아서 배수지로 가는 송수관로가 막혀서 단수가 우려됐던 지점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송수관로와 담당 배수지를 거쳐 물을 받아 쓰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중랑구 일부 지역 등 25만 9천여 세대에 단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회관로를 통해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면서 실제로 물 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빌라 옆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이 분주하게 뛰어갑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울산 신정동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까만 연기 올라오는 게 보여서 119에 신고를 했고 갑자기 빨간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가게가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에 있는 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 296명과 진화 차량 48대 등을 동원해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딸 회사에 넘겨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게 해준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마곡과 동탄같이 누가 봐도 알짜 땅이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대방건설그룹. 동일인 구교윤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인 대방건설은 2014년 11일부터 5년 4개월 동안 계열사들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에 2,069억 원에 전매했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딸 지분이 50.01%, 며느리 지분이 49.99%인 회사입니다. 싸게 넘긴 땅은 마곡과 동탄, 전남 혁신도시 2곳, 충남 내포 신도시 2곳으로 모두 알짜 땅입니다. 내부 서류를 보면 이게 회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공공택지 사업 실적이 한 건에 불과했던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은 이 땅을 개발해서 매출 1조 6천억 원, 2,500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자회사들은 또 건설 실적 확보로 공공택지 청약 자격 요건을 확보해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로 대방건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원의 제재를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대방건설그룹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 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편법적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것이 부당 지원이라는 점을 이번 제재로 거듭 확인했다며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한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상반기에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한의학계와 의학계 간 분쟁의 엑스파일이 열렸습니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겠다고 선언하면서입니다. 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지, 또 어떤 쟁점들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 규정상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근거로 지난달 나온 법원의 판단을 들었습니다.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궤변이자 아전 인수라고 맞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피해 여부를 두고 한의학계와 의학계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한의학계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골절과 타박상에 대한 과학적인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한의원에 와야 하는 환자의 불편과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영상 판독 지식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란 겁니다.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판독은 오진 확률이 있고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50조 원 규모의 노인 의료 시장을 둘러싼 영역 다툼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도수치료나 통증 주사 같은 치료에 들어가려면 영상 검사 기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의사협회는 엑스레이 말고 CT 사용도 검토하고 있어서 의료계 갈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기사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한창 대학교 졸업식 시즌입니다. 학사모도 위로 던져보고 가족 친구들과 즐겁게 사진도 찍으며 축하하는 날이죠. 하지만 대학생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취업의 문이 더 좁아져서 졸업을 울며 겨자먹기로 미루고 또 미루기 때문입니다. 한 성균관대 졸업생은 졸업을 2번 미루다가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학사모를 썼습니다. 인턴도 하고 각종 자격증도 많이 땄지만 이력서를 낼 때마다 불합격만 수십 차례였습니다. 이렇게 출구 없는 취업난에 졸업 유예를 최대한 이용하거나 졸업을 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졸업 후에 아무 소속이 없는 상태가 될까 봐 무서운 거죠.
가뜩이나 기업들은 업무 경험이 풍부한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졸업을 했다가 공백기가 길어지면 약점이 되니까 졸업장 받는 걸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취업을 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5%, 전년보다 1.7%포인트 줄었습니다. 졸업을 미뤄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졸업식에 부모님 얼굴 보기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대학생들, 자녀의 취업이 길어질수록 부모 세대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 26일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하고 한때 날개를 단 듯했던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이 미국 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운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다음 주엔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3월 4일이 D-Day라고 못 박은 겁니다. We're on time with the tariffs, and it seems like that's moving along very rapidly. We've been mistreated very badly by many countries, not just Canada and Mexico.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곧 협상을 타결지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Repito, se sigue dialogando con ellos en el tema de seguridad y en el tema de comercio. Tenemos que cerrar el acuerdo.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역 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3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낙폭으로 따지면 거의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승 동력을 잃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선이 붕괴돼 한때 8만 5천 달러대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가상화폐 폭락 배경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는 가운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질문에 미국인 61%가 상호 관세에 찬성한다며 관세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협정 서명에 나설 거라는 전망인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와 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광물 협정 서명이 현지 시간 26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조 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광물 협상이 최종 합의에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He may come in this week or next week to sign the agreement. They're very close to a final deal. It'll be a deal with rare earths and various other things. 앞으로 10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빚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강요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Якщо це вимушено, і нам зараз, і ми без цього не можемо, напевно, ми на це повинні йти.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나토 가입이 오래 걸린다면 핵무장을 허용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핵무장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무기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로 내밀었던 광물 협상 타결이 임박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진행됐던 종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나라의 해로운 존재라고 저격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집권 상태가 정당하다며 종전 후에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영-TV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점점 해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Потому что отдает нелепые приказы, продиктованные не соображениями во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а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оображениями, при этом непонятно, на чем основанными. Это ведет к неоправданным большим потерям. 젤렌스키는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거부하는 독재자라며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쟁이 끝난 뒤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개전 후 계엄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그 책임은 푸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는 즉시 선거를 치르겠다며 헌법에 따라 그때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건부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러시아는 나토 가입 포기를 전제로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이르면 이번 주 타결될 수 있어 종전 협상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1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역 교차로 인근 인도에서 50대 경찰관 A씨가 신원미상의 B씨로부터 흉기에 의한 공격을 당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범인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관도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나 그런 것들은 정확히 지금 취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파악 중인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동부서 경찰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습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총격으로 사망한 상태고요. 현재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도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인질 석방 방식을 문제 삼아 휴전 협상을 중단시킨 이스라엘이 1단계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자 전쟁 휴전 6주째. 피난길에 올랐던 팔레스타인 주민 60만 명이 다시 돌아왔지만 마주한 건 폐허뿐입니다. فيش إشي متوفر لا بيت ولا كهرباء ولا مية ولا أكل ولا حاجة. 그나마 이 위태로운 일상조차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1단계 휴전 시한이 다음 달 1일 끝나지만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 철수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 석방 행사를 문제 삼아 약속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연기하면서 1단계 휴전안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현 상태에서 2단계 휴전 전환은 비현실적이라며 1단계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cussed in depth. This is going to take time. And, we didn't close the option of continuing the current ceasefire. 여기에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에 대한 공습마저 연일 강화해 전쟁 재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딴 버스 폭발을 빌미로 대테러 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은 23년 만에 서한 지구에 탱크까지 진입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지구 점령 논란까지 겹치면서 어렵게 첫걸음을 뗐던 가자 휴전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추위가 한층 더 풀렸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 영향까지 겹치면서 공기가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먼지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할 걸로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건강과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황사 영향까지 더해져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밤에는 제주도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대기 건조함도 극심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화재 사고를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은 2.7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며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와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휴일까지는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은 점차 흐려질 텐데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부터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점차 녹겠습니다. 얼음 깨짐 사고가 우려되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